야권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여당이 주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박 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 종결됐습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야권은 첫 임시회 개최가 유력한 내일 노란봉투법 표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기 위한 지역별 순회 경선이 어제 전북에 이어 오늘도 호남 지역에서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광주, 오후에 전남 나주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광주 전남 권리당원은 26만여 명으로 전체 권리당원 20%를 웃도는 만큼 경선 결과, 특히 최고위원 순위 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22대 국회는 유독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한 채 필리버스터 전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보와 타협 없인 입법 성과가 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소모전만 벌이고 있다는 자조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초반 192석 범야권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35일 만에 통과시킨 최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5번째 거부권에 막혀 또다시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상호 비난과 여론전 수위를 높였을 뿐 어떤 접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위헌 투성인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제2요건 행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에 앞서 벌어진 방송사법 대치는 더 격렬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5주 사이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3명의 탄핵안을 발의하며 입법을 밀어붙였고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 여당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5박 6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만든 방송이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한 야당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긴 어렵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소모적인 공방에 22대 국회 들어 아직 어떤 법안도 공포되지 못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반헌법적 발언 아닙니까? 정말 22대 국회가 전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상임위 회의장에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비롯해 그동안 못 봤던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동시에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의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끝나지 않는 한 성과를 내는 국회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이 이르면 이번 달 중에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단순 보좌 기능에 머물지 않고 제2의 명품 가방 의혹 등 논란이 될 만한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낼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청와대 개혁의 하나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조직 규모를 효율화하고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비서실의 그 지원 정도면은 충분하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올 초 제2부속실 설치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동시에 한계점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5달 넘게 진척이 없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더욱 커졌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마저 설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려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여권과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 설치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직제 개정과 함께 제2부속실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며 이달 중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책임질 사람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2의 명품 가방 사건이 없도록 책임지고 막지 않겠느냐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해왔던 야당은 의혹의 사후 대처하기 위한 방탄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분노한 민심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속셈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제2부속실 운용의 성공 여부는 김 여사 활동과 관련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율해내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담 간호사로 채우겠다며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법인 간호사의 일부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인데 대상 병원 가운데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이 40%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자 정부는 전담 간호사를 통해 일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시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원래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면 불법이지만 업무 범위를 정해준 시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문제가 없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시범 사업 대상 387곳 가운데 303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52곳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병원의 간호사는 시범 사업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 때문에 전담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현 의료 체계에 빈틈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만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료 공백에 있어서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많은 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6개월째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업무들에 있어서도 법적인 보호 없이 책임만 강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일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면택 회장이 최근 국회를 찾아 간호사의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로 법안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을 활용하기 위해 간호법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하면서도 의사들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구나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 만큼 합법과 불법 사이 간호사들의 강요된 희생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악이라던 지난해보다도 27%나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한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우려 속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책 마련을 강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또 노동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벌 사업주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도
무려 27%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정부는 그나마 임금체불 증가 폭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근본 원인인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문제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대응조차 쉽지 않은 취약계층이라는 점입니다. 노동계는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업주들이 임금체불은 급한 거 끄고 나중에 해도 된다는 그런 약간의 그 큰 범죄인데 이에 대한 그 경각심이 없어요. 이미 상반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15만 명에 달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서울 안에서도 천차만별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19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반년 사이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5월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을 보고 집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물건 걷어들이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계약금 늘려 하면 뭐 금액을 갑자기 올린다든지 해서 이번엔 노원구로 가봤습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늘며 매물이 소진되는 분위기지만 오름폭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5천만 원가량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같은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값 상승폭이 천차만별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봐도 성동을 비롯한 마영성 지역과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지만 노원을 포함한 노도강 지역은 서울 평균 오름폭을 밑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직장과 집이 가까운 이른바 직주 근접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데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계층들은 무조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커뮤니티도 그렇고. 일단 신축 아파트의 비중이 크지 않고 그리고 단지 개발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가격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는 게 아파트 신축 공급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똘똘한 한치 쏠림 현상이 이어지며 서울 내에서의 아파트값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과 달리 경기도 외곽에선 미분양 물량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 하루 종일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양산은 무려 섭씨 40도에 가까운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9.3도. 오후 2시쯤 경남 양산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이 기온은 지역 기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으로 역대 최고더위입니다. 이전 최고치는 2018년 8월 14일 39.1도였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에 더위를 몰고 오는 덥고 습한 고기압이 영향을 주는 데다 특히 양산 등 영남 지방은 남서풍이 300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경주 38.6도, 합천 38.2도, 대구 37도, 동해 37.3도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체온보다 높은 심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쪽 지방도 서울 34.2도, 대전 35.6도, 광주 34.6도 등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며 전국이 뜨거웠습니다. 폭염이 전국을 덮친 가운데 경기 동부권과 부산 서부권, 경주 등에 한때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발령됩니다. 일요일에도 한증막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도권이 34도, 대구와 창원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제주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로 예보됐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이준입니다. 한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땀을 식히려는 시민들로 야외 곳곳이 붐볐습니다. 시원한 수영장에 뛰어들어 더위를 날려버리고 강변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바람을 쐬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에도 수영장에 몸을 던지면서 무더위를 날리는 사람들. 하나, 둘, 셋! 열대야 속 한강 수영장은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이 됐습니다. 서로에게 물장구를 치고 물총도 쏘면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어봅니다.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물 안에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또 춥진 않아요.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좀 시원하게 놀 수 있어서 좀 더위 날리기에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햇빛 없는 게 제일 놀기 딱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수영을 끝내고 먹는 시원한 간식도 더위를 뿌리치기엔 제격.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재밌고 맛있어요. 많이 먹어도 비싸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맛도 괜찮았어요. 너무 시원하고요. 그리고 물도 안 차가워요. 그래서 놀기에도 너무 딱 좋고. 주변 한강공원도 335 돗자리를 편 일행들로 붐볐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가만히 앉아 조금씩 더위도 달래봅니다. 집에 있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늦게나마 한강으로 나왔는데요. 좀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손선풍기 쐬고 있으니까 더위가 조금 가신 것 같아요. 강을 따라 달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이열치열 더위와 맞서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밤 11시인데 체감 온도는 30도가량 됩니다. 조금만 뛰어도 땀이 맺히고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운동으로 땀을 쭉 빼니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30분 정도까지는 더운데 30분 이후에부터는 약간 러너스 하이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약간 시원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연속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밤에도 무더위에 시달린 전국 곳곳. 시민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더위를 견디는 모습이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하는 따릉이 폭주연맹, 이른바 따폭연이 오늘 서울 시내에 모이겠다고 예고해 경찰이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따폭연이 오후 6시 자전거 등을 이용한 폭주행위 모임을 공지했다며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현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산구 잠수교 북단과 성동구 성수역, 강남구 청담동 일대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가 특수교사에게 발달장애 아동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 사이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학교 측의 엉뚱한 대응으로 장애 아동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통합 수업을 받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4명의 발달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들이 한 교실에서 어울립니다. 일반 교사인 부장교사 B씨와 함께 통합 수업을 진행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3월 B씨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정규 수업과 달리 방과 후 돌봄은 특수아동 전문 인력 지원이 어려워 담당자들이 힘들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애들 저렇게 난리치는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애들 여기다 밀어놓고 어쩌라는 거냐.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종일반도 이용할 수 있고 특수 종일반도 선택할 수 있고 학교 방과후도 이용할 수 있고 진짜 역차별이다. 이 발언을 두고 두 교사가 갈등을 겪자 학교는 아예 분리 수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교사들 사이 문제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수아동 부모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들은 통합교육을 원했지만 학교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많이 따라하거나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흉내나거나 뭔가 이제 좀 더 발전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소문이 나면 안 좋잖아요. 라는 관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의 엉뚱한 대책에 특수아동들만 피해를 본 상황. 분리수업은 A씨가 교육청에
B씨와 교장, 교감을 징계해달라고 진정을 내고 학부모들도 이들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내고 나서야 한 달 반 만에 끝났습니다. 단순히 교사 간의 갈등으로 격화시켰고 그리고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 또는 차별적 조치를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 아동들에게 불이익 조치가 가중되는 방식으로 분리 조치를 했고 학교는 부장교사 B씨의 발언이 잘못됐다면서도 B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A씨와의 분리를 요청해 수업도 떼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B씨는 방과 후 돌봄 담당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대책이 아쉬워 나온 이야기일 뿐 특수아동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문제 발언을 한 당일 직접 사과하고 다음 날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후에는 서면으로도 사과를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B씨에 대해 장애인식 개선 장학 지도를 하고 분리수업을 결정한 학교 측에는 재발 방지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감사는 착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서울 시내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용역업체 소속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이 여러 차례 찔려 숨졌다고 추정된다는 구도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주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종류의 칼이라도 허가 필요 여부가 다르고 실제 범죄가 발생해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날 길이만 80cm에 달하는 도검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해 구속된 30대 남성 A씨. 범행에 쓰인 칼의 명칭은 수련도로 날이 세워진 진검이었는데 구매부터 범행에 쓰이기까지 법적 장치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총포화약법을 보면 칼날 길이가 15cm가 넘는 도검은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게끔 하는데 A씨는 범행 6개월 전인 지난 1월 장식용 명목으로 도검 소지를 신청했고 문제없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별도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허가해준 관리 체계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적용받지 않는 도검류가 부지기수입니다. 잭나이프 같은 휴대용 칼의 날이 6cm 이상 서 있다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칼은 가짜지만 이게 진짜라면 저는 경찰서에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 절차를 밟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맥가이버 칼처럼 다른 기능이 함께 있는 칼은 다용도공구로 판단돼 도검 소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부엌칼 같은 형태가 아니어도 주방용 칼로 판매 허가를 받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지하철에서 캠핑용 칼로 난동을 부려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도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벌하진 못했습니다. 소지 허가를 받은 도검으로도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게 현실인데다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칼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더욱 철저한 도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소지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있던 도검류를 살상용으로 쓰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사실 국민들의 어떤 그 편의가 좀 더 저하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경찰은 도검의 신규 소지에 허가를 내리는 절차에서 정신감정 등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령상 적용 대상을 더 엄격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얼마 전 초복에 일어난 경북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으로 할머니 5명이 쓰러졌었죠. 이 가운데 3명이 무사히 퇴원했지만 1명은 숨졌고 1명은 여전히 중태입니다. 경찰은 퇴원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조만간 사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으로 쓰러진 할머니는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초복이던 지난 15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쓰러진 시점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건 당일 3명, 다음 날 아침 1명이 쓰러졌고 85살 A씨는 사건 사흘 뒤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집을 수색하는 등 A씨에 대해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러진 시점 차이가 컸고 다른 할머니들과 달리 농약 성분 3가지가 추가로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또 A씨가 다른 피해자들처럼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한 냉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과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처럼 주민 간 갈등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끝내 숨지면서 자칫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할머니 3명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자세한 진술을 받았고 CCTV 영상 등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할머니 1명은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가운데 조만간 나올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법무부도 송환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송환되면 비행기에서부터 체포돼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법무부도 권도형의 한국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고 송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곧바로 송환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경찰을 비롯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인력이 한 팀을 이뤄 현지로 급파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송환 과정에서 필요한 여권 발급 등 절차와 항공편 등 각종 비용은 우리 정부가 맡게 됩니다. 송환팀이 권 씨의 신병을 넘겨받으면 권 씨는 한국행 국적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적 항공기는 법상 우리나라 영토로 취급되기 때문에 우리 수사당국에 체포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2007년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송환된 김경준 씨나 국정농단 의혹으로 덴마크에서 검거된 정유라 씨가 이같이 체포돼 수갑을 찬 채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권 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테라 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으로 곧바로 압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1차 조사가 이뤄지고 그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권 씨를 기소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게 됩니다. 처벌을 위한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처벌 수위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우리 법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으로 최대 100년 넘는 징역형까지 선고 가능한 미국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한 권 씨의 바람이 끝내 현실로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가 많아서 특히 여성들 건강에 좋다는 모기버섯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에 재배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수확기 끝물인 모기버섯 농장. 모기버섯은 해조류처럼 생겼지만 엄연한 버섯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재배는 되지 않았었고 거의 다 수입해와서 먹던 건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재배를 시작했어요. 수입은 주로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잡채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모기버섯.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여성들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나무의 귀를 닮았다. 그래서 나무목의 귀, 모기버섯이라고 하는데요. 모기버섯은 보통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재배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은 연간 10톤가량. 모기버섯 재배와 보관에서는 습도 관리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모기버섯 같은 경우는 물 관리라 그러거든요. 네네. 직접 비처럼 물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바람이나 빛으로 말려줘야 돼요. 수확 이후에는 수분을 70%까지 말린 뒤에 찬물에 넣어서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고에 저장하면 몇 개월이 지나도 모양과 조직감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합니다. 이 농장은 모기버섯을 주로 원물로 판매하지만 가공품을 만들어서 소득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은 피클, 시리얼처럼 먹는 뮤즐리, 그리고 초콜릿 등을 섞어서 만든 쌀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가 한번 유기농이라고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바삭하고 일반 과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비타민 D가 풍부한 목이버섯을 이용해 뮤즐리, 피클, 쌀과자 등의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2~3배 이상 높이고 있는 농산업체입니다. 국산 목이버섯 원물과 가공품은 현재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인터넷 직판 등으로 판매되고 있고 수출도 일부 이뤄지고 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제주도는 새롭게 짓고 있는 한화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우주산업을 함께 키울 기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자리 잡은 하원 테크노 캠퍼스. 한화가 이곳에 우주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 말 완공되면 위성 개발과 조립, 시험 등이 진행됩니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서 민간 우주 산업을 함께 키워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제주도와 한화가 열었습니다. 위성 제조와 통신 등 우주 산업 관련 40여 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형훈 제주지사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전 기업을 위한 혜택을 부각했습니다.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됐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기회발전 특구 제도를 활용해서 제주도로 와주셨으면 좋겠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사업장을 새로 지으면 법인세와 취득세, 개발 부담금 등을 줄여주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도 확대하는 등 10여 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 측도 제주우주센터 구축 이후 관련 기업과 힘을 모으면 제주를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함께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위성개발 제조의 산실이 될 제주 한화 우주센터를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구축함으로써 육지와 바다, 하늘을 넘어 우주까지 연결하는 대한민국 위성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이곳 제주는 약동할 것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제주도 계획에 만족하면서도 과감하고 규모 있는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주센터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할당하는 것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지원도 또 우주항공청 같은 데서도 적극 어떤 투자의 규모를 키워서 제주도가 이달 국토부에 하원 테크노 캠퍼스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내년 6월 지정 고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업 유치가 성과로 이어져 제주가 민간 우주산업 거점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없이 태어나 한 손으로만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 고우현 씨가 최근 한강 홍보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선 뮤지션이 바라보는 서울의 한강은 어떤 곳일까요? 차정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홍대 합주 연습실에서 밴드 연습이 한창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기타를 치는 보컬의 팔에는 피크가 달린 의수가 끼워져 있습니다. 오른손 없이도 기타를 치는 싱어송라이터 고우현 씨입니다. 탯줄에 감겼었다고 해요. 탯줄에 감긴 거를 제가 뱃속에서 이걸 빼내다가 손이 끊겨가지고 그 상태로 손은 양수에 녹아 없어지고 이 상태로 태어났다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기질은 부모님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의 장애를 당당하게 설명하도록 가르쳤고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말에 피아노도 흔쾌히 장만해줬습니다. 고 씨의 오른손이 되어주고 있는 의수 역시 아버지가 던진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페트병에다가 기타 피크를 녹여서 붙이고 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또 아이디어를 또 하나 내주셨죠. 3D 프린터로 전자이수를 만드시는 분이 있다. 전북 시골 마을에서 가정학습과 지역 공연을 돌며 꿈을 키워온 고우현 씨에게 서울은 꿈의 무대였습니다.
17살 때부터 계속 용돈을 받으면은 어떻게든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 했고, 서울로 올라오면은 한강을 가고 늘 버스킹을 하거나 기타 하나 메고 그냥 한강에서 멍을 때리거나. 이젠 어엿한 싱어송라이터로서 한강 홍보대사가 된 고 씨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에디슨은 어떤 것들을 발명했고 또 그 안에는 어떤 원리가 담겨 있을까요?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에디슨의 발명품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과학체험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전시관에 들어선 뒤 휴대폰 화면 속 버튼을 누르자 에디슨의 흉상 조각이 증강현실로 나타납니다. 에디슨의 방에 들어선 아이들은 인류 최초의 상업용 타자기 속 종이에 적힌 단서를 이용해 미션을 해결해 갑니다. 옛날에 에디슨이 어떤 업장을 남겼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전시에 와가지고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북적이는 관람객 사이로 수금기와 전구, 영사기, 축전기 등 에디슨의 발명품 1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적 원리들이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통해 전달돼 호기심과 흥미를 끌어냈습니다. 평소에 방탈출도 좋아하고 전시회도 좋아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과학관 최초로 설명 패널 없는 전시를 시도했는데 딥페이크 기술로 구현한 에디슨이 각 공간을 안내합니다. 발명의 비밀을 밝힌다는 스토리텔링과 방탈출 게임 형식을 적용해 아이뿐 아니라 성인들도 과학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전통과 첨단의 조화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시품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험과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관 첫날부터 2,000명 가까운 관람객이 모인 에디슨 하우스의 비밀 특별전. 국립중앙과학관은 기존 과학관의 전시와 체험이라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역할 다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100년 전 에디슨의 발명품과 AI 등 최신 기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피카소의 도시 스페인 말라가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작가 하비에르 카예아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왕눈이 캐릭터로 알려진 귀여운 작품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김정아 기자입니다. 풍선을 불다 붕 떠버린 아이. 마음속 상상은 머리 위 새싹으로 자라납니다. 여기에 예술은 없다. 다소 실망스런 궁금증으로 시작한 전시는 커튼을 걷자마자 공간을 가득 채운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덥수룩한 머리에 맑고 큰 눈망울을 지닌 아이들은 마음속 다양한 생각을 품었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와 붉은 코에는 작가의 마음이 투영돼 있습니다. 아이가 울다가 울음을 그쳤을 때 내가 울음을 그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영웅적인 행동이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의 입이 좀 삐뚤어지기도 하고 울음을 그쳤기 때문에 코가 좀 빨갛기도 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작가가 만든 고양이 캐릭터는 곳곳에 크고 작은 모습으로 등장해 보는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피카소의 고향 스페인 말라가에서 요즘 가장 뜬 작가 하비에르 카예하. 세계 미술 시장에서 경매가를 경신 중인데 2022년 서울 옥션 경매에 나온 작품이 8억 8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피카소의 첫 그림 선생님이었을 만큼 예술가 집안에서 자란 작가는 체조를 하다 25살 늦은 나이에 미술을 시작한 이후 난해한 현대미술의 반기를 들며 쉽고 직관적인 그림들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 original is not try to do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new, something nobody did before. Original is try to be yourself. If you be yourself, you are original. 일부러 액자를 삐뚤빼뚤 걸기도 하고 그림과 벽면을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하는 건 작가가 자주 하는 공간 연출입니다. 콧대 높은 미술품을 보호하는 통제선도 거의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쾌한 작품에 녹아있는 작가만의 독창성은
정형화된 전시 틀을 깨며 감상을 오롯이 관람자 몫으로 남겼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영화 파일럿이 개봉 나흘째인 어제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작품은 올여름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파일럿은 정오 기준 실시간 예매율이 30%를 넘었는데 2위인 데드풀과 울버린 20%포인트 넘게 차이나 주말에도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설과 은퇴설 등에 시달리던 중화권 탑스타 탕웨이가 이번엔 사망설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매체가 보도한 건데 이어서 소속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망설과 소속사의 해명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탕웨이의 사망설을 다룬 국내 매체들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이번에는 탕웨이 소속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망설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YTN이 탕웨이 소속사의 관련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소속사는 사망설이 사실 무근일 뿐 아니라 공식 성명을 내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내 매체 중 탕웨이 소속사의 관련 사실을 문의한 곳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가짜뉴스 사태를 두고 학계에서는 온라인 매체가 주류가 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진단합니다. 수익과 직결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속도 경쟁, 따라쓰기가 만연하면서 언론의 기본적인 원칙인 사실 확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글쎄 좀 안타깝지만 그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팩트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미덕이었잖아요. 근데 팩트와 관련돼서 그다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저한테 뭔가 수익으로 오기 때문에. 기술 고도화와 AI의 발달로 앞으로는 가짜뉴스가 더 빠르게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면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스타 김성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를 공격한 수단이 단거리 발사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하니에 암살 방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된 지 사흘 만에 처음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이번 테러는 하니에가 머문 거처 외부에서 탄두 약 7kg을 실은 단거리 발사체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과정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경호 부대원들을 공작원으로 이용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란 경호부대원 2명을 고용했으며 이들은 숙소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 이란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살이 벌어진 숙소 CCTV에 공작원들이 몇 분 만에 여러 방을 드나들면서 은밀하게 움직인 모습이 포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대와 압박 속에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에 대한 무기 지원 계획을 보류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후티 반군에 미사일과 다른 군사 장비를 전달하고자 준비했지만 전달 직전 계획을 철회했다고 CNN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무기 지원을 보류하는 대신 러시아는 지난달 말 후티에 지원할 군 관계자들을 사흘간 파견했다고 CNN은 소개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후텁지근합니다. 서울은 14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강릉도 16일째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지속일수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우겠습니다.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6도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높겠고 대전과 대구도 36도 선까지 올라서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도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고요. 호남 내륙은 최고 60mm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6도, 대구는 27.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6도, 대전과 대구도 36도, 부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